만약 신이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누가 옆에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주의를 환기시켜도 분명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돈 대신 행복을 선택했다가 신이 행복하지만 가난하게 만들어 버릴까봐 걱정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이 행복하지만 가난한 것보다는 불행하지만 부자인 것을 더 좋아한다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불편한 것을 가장 참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점은 항상 합리화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부자가 될 수 없을 때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돈은 별거 아니야. 행복은 돈하고 무관하다.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런 게 행복이지 라고 변명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행복은 돈 앞에서 매우 초라한 단어가 되고 맙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행복은 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수없이 듣는 감동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분명 일리 있는 말이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행복이 과연 그렇게 쉬울까? 정말 그렇게 쉬울까요? 제가 보기에 행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다고 하니 신이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할 때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신한테는 벌기 어려운 돈을 달라고 하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 널려있는 행복을 달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요. 아마 파랑새라는 유명한 동화를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랑새는 가난한 집안의 자식인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아이는 크리스마스 전날 부잣집을 쳐다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때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두 아이는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뜻밖에도 집에 기르던 새가 파랑새였습니다. 이 동화는 매우 유명한 동화입니다. 파랑새는 행복이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행복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행복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행복을 지금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다고 너무 쉽게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를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기에 저는 이 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랑새 동화는 아름답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동화이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찰나적인 행복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찰나적인 행복만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찰나적인 행복만을 행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고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찰나적인 행복 그 이상의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높고 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행복해 하고 활짝 웃습니다. 남자친구의 생일 선물을 명품 가방으로 받고 행복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깊게 숨겨진 옷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찾아내고 행복해합니다. 햇빛이 화사하게 비칠 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행복이 별거 있어 라고 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또 가까운 사람과 저녁에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복이 아이스크림 수준이고 명품 가방 수준이고 10,000원짜리 지폐 한 잔의 수준이고 화사한 햇빛 아래 커피 한 잔의 수준이고 그리고 좋은 저녁 식사의 수준에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분명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는 이것을 행복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찰나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라집니다. 이것도 행복이지만 이것에 머물면 진정한 행복은 멀어집니다. 신이 소원을 묻는다면 행복 대신 돈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행복을 찰나적인 즐거움으로만 생각한다면 행복 대신 돈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 있고 마음 먹으면 되고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TV에서 인도의 빨래공이란 빨래가 직업인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빨래공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빨래가 끝나면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는데 발까지 솔로 문질러서 화학약품을 제거합니다. 알고 보면 참으로 끔찍한 직업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참 불쌍했는데요. 그는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얼굴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는 정말 싱글벙글했고 얼굴에서 행복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자식도 이런 일을 시킬 거냐고 묻자 이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뷰하는 사람이 방금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라고 되물으면서 왜 행복하다고 하면서 자식에게는 이 일을 시키고 싶지 않느냐고 묻자 힘들어서 다른 일을 시키고 싶다고만 되풀이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국민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 부탄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몇 사람이나 방글라데시나 부탄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방글라데시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은 방글라데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만 결코 그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탄에 다녀왔던 어떤 사람은 이런 독재 국가에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탄은 유엔의 행복평가에 의하면 거의 100등 근처입니다. 우리는 과연 부탄을 행복하다고 믿어야 될까요? 저는 부탄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부자를 부러워하고 자신의 힘든 처지에서 벗어나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방글라데시나 부탄 사람들이 욕망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을 해도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고 그들과 처지를 바꾸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욕망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말에서 분명 우리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삶의 단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고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거나 돈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이나 우리나 욕망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차라리 돈이 좀 많은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긍정심리학을 영어로는 Positive Psychology라고 합니다. 긍정심리학은 행복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심리학의 한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더 좋은 집, 자동차, 옷 등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하고 환경과 대상을 바꾸려고 하듯이 긍정심리학도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돈, 인간관계, 부부생활, 자식, 직장생활 등이
행복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심지어 날씨와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도 있습니다. 좋은 날씨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며 특히 햇빛의 양이 중요합니다. 자식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만 나이 들면 부모 고생시키기 때문에 행복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예견하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행복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돈도 행복에 중요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을 증전시키기 위한 방법은 모두 어떤 환경이나 대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미치는 영향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라는 사회제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합니다. 긍정심리학에서 연구하는 행복의 요인들은 어쩌면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 수준에 불과합니다. 긍정심리학에서 찰나적인 행복이 아닌 지속적인 행복에 대해서도 물론 연구하지만 사회과학이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행복을 총체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행복의 요인을 쪼개고 쪼개서 공학적으로 접근합니다. 마치 기술자가 나사를 조이고 기름을 치듯이 행복도 기계 만지듯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연구가 잘못됐다, 시시하다, 무시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에 대한 연구에 약간 부족하다, 미진한 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불교가 긍정심리학에서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과학과 공존할 수 있는 종교라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과학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스스로 경전이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보면 경전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도구일 뿐이지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경전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은 달이 아니라 손가락입니다. 우리는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불교의 경전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또 경전 자체를 뗏목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깨달음에 도달하는 뗏목에 불과하다. 깨달음이란 저 건너편 언덕에 있는 것인데 저 건너편에 있는 깨달음에 가기 위해서 경전이라고 하는 뗏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뗏목을 타고 깨달음에 도달하면, 즉 건너편에 도달하면 뗏목을 버리고 가야지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경전이 완벽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과학적 정신과 매우 유사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이치를 따져서 합당하면 믿으라.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내 말은 오류가 없으니 니들은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저는 그래서 불교가 좋습니다. 저는 불교가 이 세상 사람이 모두 믿어야 되는 유일한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의 고통에 불교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상당수의 사람은 불교로부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불교가 과학과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과학의 아버지라는 표현까지 써서 칭찬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일본의 물리학자와 친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물리학자의 도움으로 불교에 대해서 접했는데 불교를 접한 뒤에 불교의 과학성에 놀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과학과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회과학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고 자연과학이기도 한 심리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심리학은 과학으로서 불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또 긍정심리학의 한계를 불교가 채워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의 요인이라고 연구되어 온 것들은 대부분 돈으로 좌우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날씨가 중요하다면 부자는 날씨 좋은 곳으로 가서 살거나 그곳을 여행하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선물을 하면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더 좋은 날씨를 찾아, 더 좋은 건강을 찾아, 더 나은 인간관계를 찾아,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더 좋은 배우자를 찾아, 더 많은 돈을 찾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긍정심리학은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돈이 많아야 된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은 상당수가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지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복지를 증진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상당 부분은 돈이 해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돈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만 합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찰나적 행복과 지속되는 행복을 구분합니다. 지속되는 행복은 웰빙이라는 단어로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행복이건 우리는 피상적이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찰나적인 즐거움을 행복이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지속되는 행복 혹은 웰빙도 분명 행복이지만 진정한 행복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과학이 불교의 많은 참고사항을 알려주지만 과학의 한계를 불교가 또한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돈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욕망을 직시한 채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욕망을 외면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행복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돈 문제를 외면하거나 이중적 태도를 갖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골치 아프고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돈 때문에 죽고 싶다면 돈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채로 행복을 꿈꾼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돈이 날 힘들게 한다고 외면한다면 행복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데 이 문제를 외면한 채로 행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고 싶다면 제일 먼저 돈 문제를 직시하고 돈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13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